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은 5년째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밤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고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대기가 매우 건조한 가운데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부에는 순간풍속 초속 20에서 25m가 넘는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고 제주도에는 새벽에 가끔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0도 등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지연이었습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안녕하십니까.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이른바 검수완박, 검찰 기소권 분리 법안을 두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갔던 여야가 모처럼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건데요. 박 의장의 중재안은 검찰의 수사권 일부를 한시적으로 남기되 앞으로 1년 이내에 중대범죄수사청을 발족시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도 6대 중대범죄에서 부정부패와 경제, 이렇게 2개 분야로 줄이기로 했는데요. 여야는 이르면 다음 주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가 드물게 합의와 타협의 정신을 보였지만 검찰의 집단 반발이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을 필두로 검찰 지휘부의 사의 표명이 줄을 잇고 있는데요. 이런 움직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잠시 뒤 이어지는 뉴스와 외전에서 검찰개혁 중재안을 비롯해 정치권의 6월 지방선거 움직임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서울 종로구 한 낡은 주택에서 몸이 불편한 노모와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정확한 사망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모자가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8년 전 송파구 새 모녀 사건을 연상시킨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이 문제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한 주 동안 있었던 뉴스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의 외전, 늘 함께 하시는 패널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종찬의 인사이트 K 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민하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국회 모습 보면서 모처럼 이렇게 전격적으로 합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셨을 것 같아요. 두 분도. 이른바 이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마주보는 열차처럼 나중에 충돌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걱정을 하는 목소리가 많았는데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일단 새로운 안을 만들어서 그 안에 대해서 여야가 모두 동의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두 분 말씀 간단히 듣고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죠. 저는 우리 청취자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상당히 당황스럽고 황당스럽더라고요. 당황스럽고 황당하다고요? 네, 이게 뭐 아닌 밤중에 홍두 깨고 날벼락이냐. 아니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게 중재할 걸 그동안 왜 그렇게 서로 치고받고
극한 대립의 국면으로 갔는지. 근데 따지고 보면은 이것이 과연 그러면 절충을 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면 왜 서로가 좀 더 효과적으로 원만하게 절충을 못했는지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게 중재안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것은 아닐 테고 네. 그리고 중재안의 내용을 보면은 저는 이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중재안인지 아니면 정치권을 위한 중재안인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거든요. 어리둥절하고. 네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특히 4개를 삭제를 했다. 그리고 경제와 부패만 남겨뒀다. 그런데 지금 삭제한 내용 중에는 선거와 공직자가 들어가거든요. 네. 그게 누구를 위한 거지? 일반인들이 선거를 치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두 글자입니다. 그냥 좀 황당하고 황당을 거꾸로 해서 당황스럽더라고요. 네. 김민하 평론가는 조금 평가가 다르실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어떻습니까? 사실 똑같은 사안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저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 논의가 이제 배 소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서 우려도 있는데 그래서 제도적으로 보다 이제 완결적인 어떤 그러한 형태로 절충이 된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있고 그런 빈 구멍들은 이후에 이제 논의를 해가면서 좀 더 완결성 있게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네. 동시에 어쨌든 뭔가 합의를 한 것 자체는 또 평가할 만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얘기를 가지고 민주당이 무슨 여러 가지 꼼수니 뭐니 해가면서 이렇게 네. 밀어붙이는 이 상황 만들어서 국회가 경색이 되고 앞으로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되고 이러면 오히려 그건 이제 안 좋은 일인데 지금 이제 절충을 어쨌든지 간에 미봉적으로 어쨌든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일단 이걸 이렇게 해서 이제 묻어두고 예. 추후에 어떤 다른 이 사안으로 논의를 하고 일단은 해결해야 될 문제에 집중하는 것도 필요했다고 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쨌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일단 그러면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 여야가 각자 동의한 거잖아요. 민주당 의원총회도 열고 했었는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김민하 평론가가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중재하는 자리에 있지는 않았지만 언론 보도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저도 없었어요. 아 그러셨습니까? 배 소장님 같이 중요한 분들은 거기 다 배석해서 이제 보는 줄 알고 아쉽네요. 네, 아쉽습니다. 그럼 김성환 평론가님 혹시 그만해요. 이 보도된 것은 일단 검찰의 이제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 그리고 직접 수사권은 뒤에 이제 논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일단은 유지를 하되 어쨌든 목표는 수사와 기소 검사를 조직적으로 이제 분리하는 거다. 이 점에 이제 이러한 원칙에 합의를 한 거고요. 네. 그리고 지금 6대 범죄를 검찰이 이제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네. 이게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를 제외하고 부패와 경제 부분만 남기자. 그래서 검찰의 직접 수사 자체를 일단은 이렇게 이 정도 숫자로 줄인다. 네. 일단 이것에 합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특수부도 축소하고 검사 수도 이제 제한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동안 이제 검사들이 이제 수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좀 문제가 많았다라고 평가를 받았던 별건 수사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조항을 만든다라는 게 또 합의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 줄어든 이 검찰이 더 이상 이제 직접 이 수사를 하지 않는 이 영역은 그러면 다른 누군가는 수사를 해야 되는데 예. 그것은 중대범죄수사청 가칭 이제 한국형 FBI 이걸 이제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이제 논의를 하자는 건데 네. 이 조직은 그러면 어디다가 어떻게 어떤 형식으로 만들 것이냐는 사법개혁 특위를 구성을 해가지고 이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에 논의를 마무리를 해서 입법 조치를 하고 입법 조치 후에 1년 이내에 조직을 발족하는 거를 목표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한시적으로 인정됐던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중수청이 출범하면은 폐지를 하는 거고요. 네. 다만 이제 공수처 공무원의 범죄는 여전히 이제 검찰이 다루는 걸로 하고 네.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이제 검찰개혁 관련 법안은 4월 중에 처리를 하고 그리고 이 처리한 다음에 4개월 후에 이 개정안을 시행을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중재를 했다라는 겁니다. 네. 저 말씀 들어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기소와 수사를 분리한다. 그러니까 검찰은 기소청으로 두고 그리고 수사를 전담하는 별도의 어떤 기구를 만든다. 네. 이 큰 대원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까지 해버리면 수사하면서 기소를 생각하면서 수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독립성, 중립성에 관한 문제가 논란이 됐던 건데 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우려가 좀 덜어지고 이 형사사법체계의 어떤 효율성의 측면까지 넘어가면 저희가 얘기가 굉장히 길어질 것 같은데 네. 거기까지는 안 하더라도 일단 합의한 내용, 큰 원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여야 간에 일단은 이제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를 떠나서 여야 간에는 서로 간에 주장했던 것에
일정 부분 절충이 가능했기 때문에 합의가 됐겠죠. 근데 사실 원래 수사 기소 분리 자체로도 사실 국민의힘에서 좀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또 검찰총장인 김호수 총장부터 비롯해서 검찰 조직 내에서는 지금 극도로 반발하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또 하나 그래도 이제 좀 우리가 이 내용을 본다면 그래도 아까 김연아 평론가가 이야기했던 대로 뭐 계속해서 극한 대립으로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제 절충을 하고 특히 이제 중요한 게 시기적인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국민 여론도 시기적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 여론이 높았는데 오늘 합의안이 4월 내에 통과하는 것에 대해서 여야 간에 합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 필리버스터나 이제는 안건조직위원회나 꼼수임 뭐 사보임이나 이런 이야기는 이제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짧게. 하나는 이 검찰의 시정조치 요구 사건과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검찰이 또 수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범위가 어느까지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해석되느냐에 따라서 검찰의 수사 여부는 또 달라질 수가 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중대범죄수사청 한국형 FBI가 이제 발족이 될 텐데 1년 이내 발족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근데 이 기한이 새 정부에서 얼마나 준수가 될지 여부가 관건이 될 수밖에 없다. 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말 그대로 일정대로 합의된 대로 진행이 되느냐. 아니다. 우린 재검토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가장 근간이 되는 내용부터 달라지거든요. 왜? 중대범죄 수사청인 중수청이 가칭 중수청이 출범을 해야 직접 수사권이 폐지가 되는 겁니다. 출범을 못하게 되면 직접 수사권은 계속 유지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원만하게 일정대로 잘 추진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검찰 지휘부가 총사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데 검찰이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또 새 정부의 그 법무부 장관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법무부 장관이 우린 지금 뭐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지는 않는다고 한다거나 아니면 수사 여기 보면은 다른 수사기관 역량 수준의 이르면이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갔는데 뭐 중수청을 설치하는 것도 행정부 역할이 있을 테고요. 역량이 안 됐다고 자꾸 평가를 해버리면 계속 수사 기소 분리는 뒤로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을 지금 지적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김연아 평론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뭐 검찰이 반대 의견을 낼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도 이제 어쨌든 검찰의 논리는 이 6대 범죄만 이제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이 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상당 부분 어쨌든 현장에서는 이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일선의 변호사들이나 뭐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는 거를 들어보면은 일정 부분 아직은 이 수사권 조정을 한 결과가 안착된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건 사실이니까 어쨌든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는 주장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근데 이 주장의 방식이 예를 들면 오늘처럼 뭐 주요 간부들이 뭐 다 사표를 낸다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냐 그건 상당한 의문입니다. 이 검찰 조직의 수장인 검찰총장은 제가 볼 때는 뭐 사직을 하는 이제 방식으로 이런 사안에 책임을 지는 뭐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다고 보지만 나머지 간부들은 이제 검찰총장 정도의 어떤 그 정도의 어떤 지휘와 역할을 부여받은 자리는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다 그만두면은 그럼 실제 본인들이 이제 검사들이 주장했던 이 수사의 어떤 여러 가지 역량의 구멍이나 이런 것들이 사표를 내므로써 더 심각한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건데 좀 무책임한 그런 방식은 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지금 절충한 거에 대한 우려는 제가 볼 때는 뭐 있을 수 있습니다만 법조계 일반에서도 의견이 좀 분분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개념적으로 막 이렇게 근본적으로 가면은 이게 끝까지 해소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사 기소를 분리를 한다고 했는데 그럼 수사라는 거는 어디까지를 수사라고 볼 것이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그래도 우리가 보안 사건을 지켜냈다 뭐 이런 논리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근데 뭐 그런 어떤 법적인 논란까지 제가 뭐 여기서 정리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무리수들을 메우는 작업들을 이후에 쭉 해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검찰의 역할도 필요하고 필요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 작업을 잘 해낼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게 모든 문제가 법 조항 가지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수사기관 간의 역할 배분이라는 거는 결국 관행이라든가 어떤 종류의 이제 합의로 이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합의를 안착시킬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또 이 검찰이라는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역할을 좀 직시하고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집단 반발의 형태로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지적을 좀 해주셨는데요. 말씀하시다가 보안 수사
관련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검찰이 뭐 아까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도 얘기했다고 하는 것처럼 수사권이 폐지가 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 그 고소인이나 고발인의 인권이나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수사한 내용이 이건 좀 부당하다라고 하면 이의 제기를 해서 보완 수사를 요청할 때 그때 검찰이 그 부분을 좀 바로잡거나 시정할 수 있는 뭔가의 조항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던 거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검찰 시정 조치 요구 사건과 이게 합의안의 네 번째 항이거든요.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 등에 대해서는 이 검찰 수사가 보완이 될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자, 이 대목은 근데 이건 굉장히 필요하다고 그동안에 많이 요구를 했었어요. 변호사께도 얘기하고 검찰도 요구를 해왔었던 거고. 지금 합의 중재안이 이제 마련되고 난 이후에 국민의힘과 그동안 검찰은 보조를 거의 비슷하게 동일시 해왔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네. 검찰이 이 안에 대해서도 반발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딱히 반응은 안 나와요. 예. 그 이야기는 어떤 의미를 또 담고 있느냐 하면은 여기서 중요한 것이 저는 2년 후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합의한 일정대로 1년 내에 안 되고 2년 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총선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어차피 권성동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국민의당에서도 불가피하게 받아들인 이유는 지금 사부인까지 해서 비판을 받더라도 더불어민주당에서 하고 또 대통령이 효력을 공표해버리면 가결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그렇게 완전히 수사권이 박탈되거나 분리되는 것보다는 지금 상태로 일정한 절충점이 만들어지면 여지가 생기는 거죠. 예. 그렇다면 2년 후는 어떻습니까? 2년 후에 총선에서 만약에 이건 만약입니다. 가정한다면 국민의힘이 여당이 다수당이 돼버리면 또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이 그런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사실 굉장히 그 반대가 심했던 거 아니에요. 기소수사 분리 문제도 굉장히 문제 제기를 많이 해왔고 기존에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해왔던 검경 수사권 조정 이걸 안착시키고 난 다음에 논의할 부분이다. 이런 입장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을 보면은 받기가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런 것 때문에 받은 겁니까? 김민하 평론가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뭐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아니니까 어떤 의중일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이런 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뭐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박병석 국회의장이 어쨌든 이번에 중재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지만 그래서 일방적으로 뭐 민주당의 편을 든 건 아니다.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이지만 하지만 국민의힘과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 등등이 이제 생각할 때는 충분히 이제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봤을 거예요. 민주당이 밀어붙여가지고 결과적으로 다수의 이제 의석으로 결국 검수완박을 달성할 것이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 대선 기간에도 상정한 시나리오 중에 하나였다고 보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각각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이 됐을 때도 그런 얘기 많이 나왔거든요. 결국 돌고 돌아서 예를 들면 이 뭐 중수청이라든가 이런 기구가 법무부 산하에 설치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이 예를 들면 청와대 뭐 민정수석도 없어진다고 하고 그러면 그 역할 일부도 할 것이고 상설특검이라는 뭐 이런 칼자루도 있고 거기다 중수청도 있고라고 하면은 이게 사실 검찰도 지금 뭐 이렇게 공중분해되고 뭐 그러한 모습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것이냐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제 관측도 많이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배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이런 일정을 고려를 해봤을 때 검수완박을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한다. 그러니까 수사 기소 분리를 하는 걸로 한다라는 원론은 정해져 있을지 몰라도 디테일을 어떻게 정하느냐는 시간을 두고 지금 논의를 한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석수라든가 아니면 정치 상황의 변화라든가 혹시 모르죠. 뭐 앞으로 이 구도가 어떻게 될지 정치 구도가 어떻게 될지 이런 모든 것이 앞으로 이제 장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여지를 두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그려놓은 결과로 이제 수용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럼 예를 들면 이제 중재안을 만들 때 자, 그러면 6개월 뒤에까지 중수청을 설치한다. 중수청 설치해서 6개월 평가 후 최대한 1년 이내에 중수청이 모든 수사권을 넘겨받는다. 이렇게 그냥 딱딱 다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영향평가 늦추고 조직 설치하는데 좀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늦추다 보면 다음번 총선까지 갈 수 있다. 그러니까요. 그런 이제 생각을 했었을 것이다. 시나리오로 그런 것까지도 아마 고려했을 것이다. 왜냐면 이 검수완박 중재안을 반드시 시켜야 된다.
그런 건 어디에도 없지 않습니까? 의무조항이 아니니까. 이건 합의 중재안이니까. 그럼 민주당이 그걸 몰랐을까요? 과연? 민주당은 강행 처리하겠다는 분위기가 굉장히 강했잖아요. 근데 왜 그러면 이 중재안 받았을 거라고 보십니까? 국민 여론이 너무 안 좋으니까. 네. 국민 여론이 오히려 검찰의 동정 여론이 생길 정도로 안 좋아지니까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다분히 생겼다고 봅니다. 이 각에서는 지금 대통령이 마지막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는 여론까지 나올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론이 부담되면 지방선거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했던 것이 더불어민주당인데 검수완박을 더 강행했다가는 지금 인사청문으로 여러 가지 논란을 겪고 있는 것이 윤석열 당선인이고 국민의힘인데 오히려 그 후폭 부분은 지금 검수완박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을 향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이죠. 절차적 흥결성. 이 부분이 갑자기 부각이 되면서 민주당 입장에서도 강행 처리하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워졌다. 김나 평론가도 동의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이제 배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선거 영향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지금 민주당은 공격수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인사청문회 앞두고 있고. 야당이나 다름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추경 빨리 편성하자 뭐 이런 얘기도 해야 되고 부동산 대책 세우자 뭐 이렇게 막 공격을 해가면서 이제 선거 전략을 세워야 되는 시점인데 검수완박이고 방어하느라고 뉴스를 집중시켜 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 첫 번째가 있겠고 두 번째는 결국은 이제 절차적 문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당 소속 의원을 임의적으로 탈당하게 만든 다음에 그것으로 이제 제도 원래는 이제 소수당이 자기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있는 제도를 악용해가지고 일종의 패스트트랙처럼 우회해가지고 활용하고 뭐 이런 방식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게 수사 기소 분리를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하더라도 저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맞는 거냐라는 의문을 또 불러일으킨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여론 악화가 있다라는 게 두 번째로 민주당이 고려한 사안이라고 보고요. 세 번째는 결국 박병석 의장이 도와주지 않으면 절차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법안 상정 안 하면은 뭐 그렇죠. 시간 늦추면은 원래 민주당의 의도대로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결국 본회의에서 나설 경우에도 이 필리버스터를 저지시킬 수 있는 180석을 지금 모으기가 어려운데 근데 국민 여론이 좋고 이러면 또 180석을 왜 못 모으겠습니까? 조금만 더 모으면 되는데 여론이 안 좋으니까 이것도 못 모으지만 어쨌든 이걸 못 모으면 결국 회기 쪼개기를 해가지고 필리버스터를 또 완력으로 이제 그냥 종료시켜야 되는데 이거 하려면 박병석 국회의장이 분명히 다 동의해줘야 되거든요. 안건 상정해서 처리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오늘 박병석 의장 태도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중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다라고 보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더 강행할 수 있는 동력과 현실적인 여건이 안 됐던 거죠. 이 부분은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왜냐하면 제가 한 방송에 출연할 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바로 앞순서에 출연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목요일이었어요. 목요일. 아주 완강했어요. 단 우리는 한치도 양보할 수가 없다. 검찰 수사권 완전 분리로 가겠다. 박탈인 표현을 안 쓰고 완전 분리로 가겠다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로 그 다음 방송 순서 출연 차례였으니까 정말 열심히 듣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사실은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닌데 저는 이게 4월철이라는 게 민주당으로서는 아주 컸던 것 같아요. 시간이 남아있는 기간이 너무 짧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4월 달에 어떻게라도 목표치는 100% 완전 분리인데 80% 70% 분리라도 4월 내에 임기 내에 통과할 수 있다면 이걸 택해야 된다. 저는 이 인식이 아주 강했을 걸로 보입니다. 네. 근데 민주당 지지층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뭐 언론에서 강성 지지층이다 이렇게 또 표현하지만 민주당 입장에서 지지층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이번에는 마지막으로라도 이른바 검수완박 해야 된다. 이런 요구가 상당했단 말이에요. 민주당 입장에서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지지층이 이렇게 강력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안 됩니다. 얘기하기 굉장히 어려웠던 거 아니냐. 물론 국민 여론 좋지 않고 보수 쪽에서 상당히 반발하고 있지만 그래도 뚫고 가야지 그 지지층을 안고 지방선거까지 갈 수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검찰 기소수사 분리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사를 잘못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 이런 거 다 두고서라도 어찌됐든 간에 지지층 입장에서 이번 그 조정안 중재안을 받아들인 것을 납득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지층은 납득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읽을 수 있는 것은 일단 몇몇 저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들이 많이 참여를 하는 또 지켜보는 또 구독을 하는 유튜브들을 좀 집중 분석을 했습니다. 실제 지금 빅데이터 분석 도구인 썸트렌드에 가면 유튜브 분석도 가능합니다. 그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과 관련해서
이 검찰 수사권 내용들을 보면은 상당히 비판적이에요. 예. 심지어는 굉장히 육두문자가 나올 정도입니다. 뭐 이제 지도부를 향해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못마땅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칫 그런 부분을 몰랐을까? 강성 지지층들의 희망과 또 방향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것은 지도부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건 자칫 잘못하면 지금의 여론 상황에서는 불발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상황에 대한 우려 때문에 강성 지지층들이 좀 실망하고 심지어는 분노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것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김민하 평론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민주당이 지금 대선 지고 나서 정치인들은 많이 있지만 제가 볼 때 지도자가 없는 게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지지층이 뭔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굉장히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믿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지층이 요구하는 거를 다 해줄 수 없는 게 또 현실 정치의 엄중함이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하면은 또 이거를 뭐 지지층이 요구한다고 다 들어주느냐 뭐 이렇게 단순하게 접근할 게 아니라 지지층을 설득하는 과정이라는 게 필요한 거죠. 그 설득이라는 거는 뭐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 이런 요구가 있지만 이런 요구의 핵심은 어쨌든 예를 들면 검찰의 직접 수사를 줄이는 것이니 우리가 예를 들면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수사 기소를 완벽하게 뭐 분리를 해낸다든지 이런 건 아니더라도 전문가들의 여러 의견을 들어서 예를 들면 이 정도까지 수사 범위를 줄이겠습니다. 추가로 줄이겠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지지층을 설득하고 다독여가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봤거든요. 네.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이게 그 당내 일부 강경파들이 주장하는 거를 지도부가 그대로 그냥 받아 안아서 예. 이 나머지 이 지도부와 강경파 빼놓고 나머지 이제 의원들은 지금 어디로 가는 거냐 우왕좌왕하는 가운데 완전히 이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민주당이 스스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의제를 이런 방식으로 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지지층의 요구에 그냥 편승하는 이런 1차원적인 정치를 한 결과하고 예. 그것의 어떤 후과를 이런 여론의 악화 이런 것들로 받은 거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네네. 지금 지도력의 어떤 구심 이런 것들이 붕괴됐다는 거를 오히려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돼버렸다는 거고요. 그걸 어떻게 빨리 복구하느냐가 앞으로 민주당이 다시 되살아날 수 있느냐가 갈림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그 이른바 이제 검찰 수사 기소 분리가 진짜 필요하다고 하면 좀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국민들께 동의를 구하는 과정들을 좀 밟아 나간다거나. 바로 그 부분이죠. 예. 예, 이행 과정은 어떻게 할지에 대한 조금 더 연구나 토론 같은 걸 좀 하는 모습을 보인다거나 그런 다음에 뭔가 명분을 만들어서 그렇죠. 갔으면은 좀 여론도 더 좋아졌을 텐데 그런 게 빠졌다. 그리고 무소속 양양자 의원은 무소속이니까 네. 안건조정위원으로 임명하는 건 하더라도 최소한 어떤 의사를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건조정위원으로 임명해야 되는데 반대할 줄 몰랐던 거잖아요. 그래서 민영배 의원을 갑자기 이제 사보임시키고 안건조정위원으로 임명하는 유능하지 못했다. 이런 점들은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부 반성이나 아니면 성찰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네요. 그러니까 공감이 안 되는 건데 저는 이 대목에서 한 사례를 이야기 드릴 수밖에 없는데 2006년에 한미 FTA가 아주 찬반이 치열했거든요. 네. 근데 그때 한 여론조사 회사가 저는 제 기억에는 2006년 6월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10명 중 9명이 한미 FTA 법안 내용을 몰라요. 예. 우리 국민들이.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당장 한미 FTA 추진을 좀 잠정 중단해라. 그리고 국민들한테 더 알려라. 그래서 결국 그게 성과를 거둔 것이거든요. 네. 저는 이번 사안도 워낙 임기 이제 막바지기 때문에 시간이 없었다라는 점은 가만히 되지만 좀 더 일찍 방금 전에 김성환 앵커께서 말씀하셨던데 저는 국민 공감도를 높였더라면 훨씬 더 효과적일 수가 있었던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아마 두고두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이 얘기는 여기서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를 듣고 계십니다. 뉴스와의 배전 김민하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 K연구소장 두 분 패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로 앞에 뭐 이제 한 달 남짓 남았죠? 지방선거 얘기 좀 해보죠. 40년 남았죠.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많이 있었어요. 네.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어떻게 각 당에서 후보 만드느냐 이거 굉장히 큰 관심사였잖아요. 네. 최대 관심 지역이었는데 일단 국민의힘 내부 경선에서 김은혜 의원이 경기도지사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을 꺾은 건데요. 대권 주자를 꺾은 거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당심에서 압도적으로 앞섰던 거 아니냐. 윤심. 네. 예. 그러니까 민심은
유 전 의원이 앞섰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런 이제 언론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일단 이번 결과 혹시 예상하셨어요? 배용찬 수사 저는 예상했죠. 또 예상하셨어요? 네. 이런 결과 나올 거라고. 지난 시간에도 제가 추론한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은 이제 네. 제가 마치 단정을 짓는 분석과 예상을 드릴 수는 없는 거니까. 네. 왜냐하면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경기도는 윤심과 명심의 대결이거든요. 윤석열 당선인의 마음, 또 이재명 또 상임 고문의 마음. 예. 그렇기 때문에 김은혜 이 의원의 경우에는 당선인 대변인을 하다가 경기도지사 또 출사표를 쓴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은 뭐냐면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니 나가지 말 것 같았으면은 말렸겠죠 윤석열 당선인. 그건 나는 저기 선거 나가는 것보다 날 좀 도와주시오. 그랬을 텐데 나갔다라는 것은 그만큼 힘이 실린다. 말 그대로 초선인 김은혜 의원이 관록의 사선에 유승민 대선 후보급의 인물을 꺾어주셨던 건 다름이 아닌 살아있는 권력. 바로 윤심인 거죠. 김민하 평론가 어떻게 보셨어요? 예측하셨어요? 뭐 예측의 시점이 문제인 거죠. 네. 처음부터 예측했느냐와 끝으로 와가지고 예측했느냐 이건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맞는 말씀이네요. 처음에는 가능할까? 그래서 처음에는 어제 예측했잖아. 이렇게 했는데 어제야 사실 이 여의도 뉴스 보는 사람들은 다 예측했을 것이고 근데 아무래도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윤심이 실린 인사이기 때문에 네. 좀 국민의힘 이제 당협위원장들이 다 그러면 이 김은혜 후보를 지지를 했는데 이 당심에서는 이제 꺾을 수가 없는 거죠. 유승민 전 의원은 그건 확실한 건데 네. 문제는 그러면 민심에서 얼마나 이제 꺾을 수 있느냐가 이 관건이라고 봤는데 뭐 상당히 이겼다고는 합니다. 지금 이제 내부 결과가 구체적으로는 안 나왔는데 네. 상당히 이겼다라고는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러한 것들을 좀 더 이제 당내 조직을 설득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느냐가 이제 관건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론조사 결과 그동안 많이 발표됐는데 잘 보면은 유승민 전 의원이 이 여론조사 그동안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쭉 보면은 압도적으로 뭐 김은혜 의원보다 경쟁력이 있다거나 뭐 이런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잘 보이지 않았던 거에 또 하나의 이유는 유승민 전 의원 조직적으로는 좀 이 열세여도 이슈 파이팅에서 앞서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만들어냈으면은 이런 것들을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포인트를 찾아낼 수가 있었는데 정치 뉴스가 다 인사청문회하고 이 검수완박하고 이런 것을 다 쏠려버리면서 유승민 김은혜 토론을 많이 했거든요. 네. 토론 내용에 뭘 했는지 이런 거를 하나도 몰라요. 기억이 안 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유승민 전 의원이 그나마 자기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은 다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면 질 수밖에 없는 선거가 돼버릴 수밖에 없는 거고 뭐 이 정계 은퇴하려다가 마지막 승부를 걸어본 선거였지만 결국 이렇게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한 상황에서 끝나게 된 건데 그런 면에서 저는 어쨌든 상당히 아쉬운 결과일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유 전 의원이 SNS에 공정도 상식도 아닌 경선이었다. 2016년 진박 간별사들이 칼춤을 추선 때와 똑같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지금 이른바 이제 윤심이 지나치게 작동하고 있다. 예전에 이제 친박이냐 아니냐, 뭐 이거 가지고 진박이냐, 이 진박 간별사 나왔던 그 시절이 이제 떠오르도록 만드는 그런 발언이었는데 실제로 뭐 충남지사 후보는 당내 후보는 김태흠 의원으로 정해졌고 그다음에 당선인 특별 고문이었던 김영환 의원이 충북지사인가요? 그렇죠. 네.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윤심이 지나치게 작동하는 거 이것도 좀 나중에 가서 부담스럽거나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부담스럽죠. 근데 여기서 핵심 뭐냐면은 유승민 전 의원이 패배를 맛보고 난 이후에 본인의 SNS에 2006년에 친박 간별사 그 칼춤을 보는 듯하다는 표현을 썼지만 결국 뭐냐면 윤석열 당선인이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그래 김은혜 의원 도와주시오 이렇게 한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당원들이 그렇게 인식을 해버린다라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적어도 광역단체장 후보고 기초단체장 후보가 일단 지방선거에서는 그 인물의 댐댐이를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과 가까우냐 뭐냐. 그러니까 오히려 상대적으로 윤심이 잘 전해지지 않고 있는 부산은 지금 대구는 TK 지역 대구는 대구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윤심 논란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요. 오히려 박심과 홍심인 것이지. 그러니까 이게 특히 이제 경기도가 바로 최측근에서 지근거리에서 있던
김은혜라는 인물이 등장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이 이게 아쉬울 거예요. 좀 말려주지. 김은혜 의원이 못 나가게 나를 좀 형님인데 그래도 유승민 형님을 좀 밀어주지. 그 아쉬움이 따르겠죠. 근데 이게 윤심 논란이 결국에 가서는 이제 당내 분열이나 뭐 개파 이런 걸로 이어질 것에 대한 어떤 우려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번에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의 사례를 근데 과거 이제 뭐 총선 때 예를 들면 2016 총선 때는 진박 간별사 등장하고 이러면서 결국 패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결과를 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건데 네. 거기서 봐야 될 게 이 만약에 개파 논란이 불거진다고 했을 때 윤심, 그러니까 친윤은 분명하죠. 지금 구도가. 네. 반윤에 누가 서 있는 것이냐를 생각을 해보면 그 반윤의 중심이 또 유승민 전 의원인 건 아니거든요. 경쟁했던 대권 주자였긴 했지만 네. 정계 은퇴하려다가 이제 경기지사 경선에 나온 인물인데 반윤의 중심,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이었고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의 구도를 보면은 당장 떠올릴 수 있는 게 사실은 좀 이게 무게감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안철수 위원장하고 결국 이준석 대표예요. 근데 벌써 이게 상당한 이 정치적인 어떤 기반의 격차가 크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예. 이준석 대표는 갑자기 또 무슨 윤리위에 올라와 가지고 또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게 당분간 반윤 뭐 또는 비윤의 계파가 이렇게 좀 일률적으로 쭉 형성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국면이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지금은 뭐 비윤이라고 평가할 만한 세력이 그렇죠. 거의 없죠. 없다시피 그렇죠. 하는 상황이니까 이제 그런 건데 무엇보다도 유승민 전 의원 앞으로 정치적 미래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은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어요. 원래 은퇴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경기지사로 예, 출마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지금 특별히 재기할 만한 기반이 유지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이번 경선은 정치적으로 아주 큰 타격이거든요. 예. 게다가 또 하나 중요한 것이 TK에서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고 싶다 하더라도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래저래 유승민 전 의원은 안타깝고 아쉽겠지만 정치적으로는 사면 초과 상태고 저는 정계 은퇴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을 걸로 봅니다. 김민하 평론가도 특별히 다른 의견 없으시면 민주당 얘기로 좀 넘어가서 얘기를 해보죠. 뭐 한마디 덧붙이자면 예. 선거 졌는데 SNS에 그렇게 쓰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뭐 일반적인 반응은 아닌 것 같아요. 졌으면 일단 뭐 증거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인다 뭐 이 정도 메시지 내고 그다음 상황을 모색하는 게 맞는데 예. 그렇게까지 날선 반응을 보인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할지 좀 의문이다. 왜냐하면 그런 반응을 남겨놨기 때문에 예. 앞으로 뭔가 하겠다는 거냐 이런 얘기도 될 수가 있고 아니면 그냥 하고 싶은 얘기 하고 끝내자는 거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 알 수는 없는 일이지만 외통수에 몰려 있다라는 거는 뭐 분명한 사실인 거죠. 네. 뭐 지금 이거는 선거에서 이긴 건 아니니까요. 당내 경선을 거치는 거니까. 네.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경선 이제 오늘 시작됐습니다. 김동연 전 대표, 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하고 안민석 의원, 염태영 전 수원시장, 조정식 의원 이렇게 사파전이 펼쳐지는데요. 네. 결선 투표까지 도입이 됐어요. 그렇죠. 지금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결선 투표가 이제 변수가 되는데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이게 경기도는 또 윤심과 명심의 대결이라는 말씀드렸으니까 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마음이 어디가 있냐. 지금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를 저는 뭐 사심 없이 중간지대에서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대체적으로 여론조사 지표는 김동연 전 부총리 쪽으로 명심이 향해 있는 것으로 추론돼요. 추론됩니다. 네네.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김동연 전 부총리가 1차 경선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국면으로 갈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요. 그런데 이제 결선 투표가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선 투표에서는 뭐 안민석 의원이든 또는 염태영 전 수원시장이든 올라가게 되면 나머지 표를 반 김동연 전선을 형성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결선 투표도 따지고 보면은 권리당원과 그리고 또 도민 여론조사인데 그렇다면 그때는 명심이 작동 안 할 것인가? 저는 결선 투표도 명심이 작동한다는 의미에서 1차 경선과 크게 다른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예, 김민하 평론가님. 마찬가지로 국민의힘하고는 상황이 다른 거예요. 국민의힘에서는 어쨌든 여론조사상 열세였던 후보에 윤심이 실리면서 이제 이게 결과가 뒤집어지는 국면이었던 거지만 지금 김동연 부총리가 여론조사상 어쨌든 우위입니다. 우위고 그리고 평가하기로는 명심이 실린 거 아니냐라는 얘기 많이 나온 거잖아요. 어차피 단일화를 했으니까 대선 기간 동안에.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지난번에 이제 뒤에 뭐 말씀하시겠지만 송영길 전 대표 문제에 있어서도 이재명 전 지사가 전화 돌렸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고 텔레그램도 보내요. 그렇죠. 민주당은 뭐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송영길 전 대표한테 명심 실린 거 아닐까라고 할 거면 경기도에서는 김동연 후보에게 실렸겠지.
이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경기도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게 결선 투표가 일종의 반 김동연 연대가 되려면은 염태영, 안민석, 조정식 의원 간에 이 지지자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뭔가 구심이 있다는 게 전제가 돼야 되는데 그게 예를 들면은 명심이 거기에 실려 있으면은 그런 연대도 가능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반대의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결선 투표도 배 소장님 말씀대로 크게 이제 뭐 변수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 김성환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네. 국민의힘으로 봤을 때 친윤 또 비윤 반윤이 사실 친윤에 대항하는 비윤 반윤이 있기 힘들거든요. 지금 상황으로서. 마찬가지로 대선 직후기 때문에 지금 시점이 반 이재명 전선 연대가 강고하게 견고하게 형성되기도 어렵다는 거죠. 네. 근데 결론적으로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이번 경기지사 선거는 어떤 후보가 민주당에서 뭐 최종 당내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윤심과 명심의 대결 구도가 다시 재현되는 그렇죠. 네. 제2의 대선의 어떤 구도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겠다. 2라운드죠. 네, 그러게 말이에요. 그런 면에선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흥미롭게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청취자 6799님께서요. 세 분 토론 너무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마음은 음료 쿠폰이라도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문자 보내주셨네요. 우리가 보내드려야죠. 우리가 보내드려야 되는 것 같은데. 네, 보내드릴 거죠? 네. 네. 바깥에서 반응이 없으세요. 아니요. 보내주실 거예요. 네. 뉴스아이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쁜 당신을 위해 준비된 밤 시사야. 시사평론가 김성환과 함께합니다. 어제였죠. 서울 종로구 창신동 낡은 주택에서 80대 노모와 50대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들은 수개월치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못할 만큼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다고 하는데요. 8년 전 송파 세무녀 사건 이후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많은 대책이 쏟아졌지만 왜 아직도 이런 비극이 계속되고 있는 건지, 또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사건 접하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부터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랬는데 또다시 발생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뭐 송파 세무녀 사건 이후에 뭐 정부도 아무 일도 안 한 것은 아니거든요. 네네. 뭐 예를 들어서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시스템도 만들고 뭐 긴급복지 지원제도도 손질했지만 잊을만 하면 이렇게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뭐 국민들은 이제 뭐 분노하고 뭐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뭐 언론들은 보도하고 그랬지만 여전히 사회적 안전망이 충실하지 않은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동안에 이제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장치들을 만들어 왔잖아요. 네. 예를 들면 공과금 납부를 하지 않는다거나 뭐 연체가 된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자동으로 뜨게 만들어서 직접 가서 찾아가 본다거나 이런 것들이 최소한은 그래도 뭔가 좀 이런 비극을 막을 수 있는 장치로 작동하기를 기대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수도사업소 직원이 숨진 모자를 발견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수도요금이 많이 청구된 게 의심스러워서 이제 찾아가 봤다고 하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발굴 시스템을 만들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을 발굴하면 다 되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 확인을 할 사람이 너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위기 상황은 너무너무 많은데 그분들을 직접 발굴해서 확인할 사람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뭐 이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런 시스템을 그러면은 만들어도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찾아가 보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뭐 다 찾아가 보지 않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만들어서 이제 찾아가 보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우선순위가 높지 않아서 찾아가 보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기초생활 수급자 심사에서 탈락한 것과도 관련이 있을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서 기초생활 수급자로 지정이 못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주택은 또 1930년대에 지어진 거의 폐가 수준에 가까운 거였다고 하는데 네네. 이럴 경우에는 그 안전망에서 걸러내기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 신청까지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예. 이제 탈락했다라고 하는데 이분이 이제 폐가 수준의 주택이긴 하지만 공시지가로는 1억 7천만 원 정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서울시 집값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런데 공시지가가 6,900만 원 이상만 되더라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서 소득 인정액을 산정합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은 뭐 소득이 아무 소득이 없었지만 이 폐가로 인해서 약 280만 원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다고 해서 네. 이렇게 뭐 전국적으로나 아니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재산 기준 같은 것들이 변경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이러면 아마도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집이라도 팔지 그랬을 텐데 살던 곳을 벗어나는 거 쉽지 않거든요. 네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게 이제 재개발 문제 아니었나 싶은데요. 네네. 재개발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집을 팔려고 했지만 팔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집값을 통한 소득 산정 방식 이걸 좀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뭐 재산 기준 같은 경우에는 뭐 소득 기준, 재산 기준을 없앨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재산 기준 같은 경우에는 조금 현실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입니다. 듭니다. 뭐 서울시 집값이 워낙 급등한 상황에서 예전 기준으로 이렇게 한다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런 기준 산정 자체가 뭐 매년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기에는 있지만 현실을 반영하기에는 속도가 좀 늦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8년 전에 성포 세모녀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많은 이 복지 사각 시대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왔는데 그래도 역시 여전히 이제 이런 사건들이 이제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복지 사각지대 노인분들이 대략 어느 정도 된다고 하는 통계나 조사 결과 같은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각지대 규모는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발굴을 못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계속 규모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 고민하고 있고 찾고는 있지만 사각지대라는 게 이제 지원을 하지 않으면 다 사각지대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각지대 중에서도 우선순위가 있고 우선순위가 낮았지만 이렇게 죽어서 발견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분들을 찾으려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력이 굉장히 필요한데 사회복지 인력이 많이 충원됐다라고는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사회복지 업무도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전국의 복지 대상자가 한 1,000만 명 정도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읍면동의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한 10,000명이에요. 이 복지 담당자 한 명이 한 1,000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는 셈인데 이분들이 제대로 된 관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공무원 숫자를 좀 늘려야 된다. 담당 인력을요. 그러니까 이러면은 국민들도 또 반대를 하실 텐데 저는 공무원 중에서 행정직을 사회복지직으로 이제 재교육을 해서 옮긴다든지 여하튼 지금 현재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숫자는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서울시의 경우에는 복지 사각지대를 찾고자 찾동이란 복지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이게 직접 찾아 나서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의 이제 숫자도 적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분들의 아직까지는 이제 전문성의 문제에서 조금 그러니까 이 찾동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전문성이 높지 않다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제일 문제인 거는 숫자가 부족한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숫자가 작으면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또 공무원 중에서 중간에 이제 그만두는 경우가 있는 공무원들이 이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있거든요. 공무원들 그만두는 경우를 거의 보실 적이 없을 텐데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은 이제 그만두는 이유도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뭐 일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예. 자꾸 뭐 공무원 숫자 늘린다고 비판만 할 게 아니라 도대체 어떤 직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늘리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가 구체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말씀 듣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뭐 공무원들 늘어난다라고 아마 굉장히 국민들도 걱정하고 계실 텐데 어떤 부분에 어떻게 늘어야 되는지를 조금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정부 지원이 필요 없다. 또 찾아가서 도움을 주겠다고 해도 난 받지 않겠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일종의 이제 은둔형 가구라고 불리더라고요. 네. 이게 경제적 빈곤이라는 게 관계의 빈곤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고 만성적인 무기력이나 대인관계 거부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부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이분들만 특이한 게 아니라 우리도 위기 상황이나 아니면 뭐 그 힘든 상황에 빠지면 새로운 만남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기가 쉬워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인력이 많다면 계속 찾아가서 만나서 인사를 하고 관계를 만들어내고 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 한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이웃이나 사회 공동체가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지원을 정부나 지자체가 할 필요가 있겠지만 나서서 같이 이런 분들이 은둔형으로 그러니까 집안에만 머물거나 하지 않도록 좀 서로 간의 만남의 기회를 좀 많이 제공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혹시 그런 사업들 하는 곳들이 꽤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발견하신 분도 공무원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반 국민이고 수도검침원이셨다라고 얘기가 들었는데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력을 무한정 늘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제 기다릴 수도 없고 국민들께서 조금씩 뭐 직접 도와주지는 못하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뭐 신고를 해주신다거나 아니면 정보를 알려주신다거나 이렇게 하신다면은 뭐 최악의 상황에 빠지지 않고 도움의 기회를 좀 얻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근데 이번 사건 소식을 접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안심소득 시스템이 작동 중이었다면 이 같은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심소득 실험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얘기까지 했는데요. 이게 안심소득이라는 게 뭐고 그게 작동하면 진짜 사각지대가 해소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안심소득이라는 게 뭐 저도 뭐 명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 소득 그러니까 적정 소득이라는 게 있고 최저 뭐 소득이 있는데 그 소득에 이제 미달하게 될 때 미달하는 만큼 뭐 일정액이 아니라 미달하는 만큼 지원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정책이라는 게 하나의 방안으로 완벽할 수는 없거든요. 모든 제도가 완벽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허점을 이제 줄여나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의 방법으로 이런 빈곤 문제를 막을 수가 없어요. 안전망이라고 했을 때는 약간 중첩되더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안심소득도 그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을 포함한 가구에 생계급여를 월 10만 원 추가로 지급하겠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사각지대를 발굴하겠다. 뭐 이런 이제 대책을 내놨는데요. 이런 대책도 효과가 좀 있을까요? 네, 뭐 이런 대책들도 필요하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근본 대책이 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 복지제도는 신청주의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도와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신청주의에 기반하는 한 근본 대책이 될 수밖에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는 뭐 신청주의가 있다 하더라도 발굴을 좀 더 확대하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사회복지 공무원을 좀 적정수를 확보해서 이 공무원들이 위기 가구를 실제로 방문해서 뭐 관계도 만들고 실태 조사를 해서 유연하게 지원할 수 있는 재량권도 알겠습니다. 이렇게 주는 이런 방식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보다는 이거 부정수급 이런 것들을 더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익중 이화여대 교수였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11시 전과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58분 날씨. 지금 서해안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경기 북부와 동부, 강원 영도